추석 전날 밤이었다. 나 윤정이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였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부터 준비한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올해도 혼자 차례를 지내겠지. 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큰아들 민수는 작년 추석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였다. 며느리 수지는 늘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이라고 문자만 보냈다. 작은 아들 현수는 그나마 가끔 들렀지만 그도 이번 추석엔 처가댁에 가야 한다고 했다. 혼자가 편하지 뭐.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송편 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묘하게 위안이 됐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식들이 날 잊은 건 아니겠지. 바쁘니까.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화면엔 며느리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깨우려던 건 아닌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제가 차례상 준비 도와드릴 겨.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민수도 오는 거야? 아니요, 민수 오빠는 회사 일이 있대요. 근데 저는 꼭 가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 스스로 오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 뭔가 달라졌나? 나는 다시 잠을 청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창밖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50분. 나는 막 일어나 세수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나는 급히 옷을 여미고 현관문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다. 말끔한 옷차림에 손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가 너무 밝았다. 평소엔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하던 애가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니 수진아. 이렇게 일찍? 네. 일찍 와야 차례상 준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평소 수진이 뿌리지 않던 향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하자. 안 돼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요즘 요리 공부 많이 했어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물었다. 민수는 정말 못 오는 거야?
네.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래요. 내일 저녁에나 올 수 있대요. 그래. 나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진이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 나물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제 무친 건데. 그래도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새로 만들게요. 며느리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나물들을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수진아, 그냥 그거 쓰자. 아깝잖아.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어요. 괜찮죠? 그 말투가 묘하게 싸늘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봤다. 수진은 자기가 가져온 쇼핑백에서 새 재료들을 꺼냈다. 비싼 한우,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낯선 양념들. 이거 뭐야? 요즘 유행하는 양념이에요. 훨씬 맛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부엌 한쪽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다. 수진아, 저건 뭐야? 아, 그냥 은행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수진은 황급히 봉투를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수진은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불을 켜고 양념을 섞었다. 마치 이 집 주인처럼 행동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수진아, 물 한 잔만 줄래? 네, 잠깐만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건넸다. 그런데 컵을 건네는 그 손이 너무 매끈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반지도 새 것처럼 빛났다. 수진아, 요즘 일 안 하니? 네? 아니요, 일하는데요. 손이 너무 고운 것 같아서. 아, 요즘 핸드크림 열심히 발라서 그래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요, 어머니.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엌까지 들렸다. 네. 오늘 안에 가능해요. 어머니 사인만 받으면. 네, 걱정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인? 무슨 사인? 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다. 치매 진단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재산 이전은 문제 없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재산 이전, 치매 진단서, 내 사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 아, 회사 동료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평온한 척 웃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송편 반죽을 빚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서툴렀다. 반죽이 툭툭 떨어졌다. 수진아, 송편 만들어 본 적 있어? 네. 몇 번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송편을 만드는 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애는 오늘 여기 송편 만들러 온 게 아니야.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식탁 위에서 떨렸다. 나는 화면을 봤다. 작은 아들 현수였다. 문자였다. 엄마, 형수 조심하세요. 지난주에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아버지 명의 부동산 문제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혹시 형수가 서류 같은 거 가져오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제게 먼저 전화 주세요. 손끝이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 남편이 남긴 집과 땅이 있었다. 명의는 아직 내 이름이었다.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문자예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야. 동네 친구한테 온 거.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수진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송편 빚기를 계속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연극을 해야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만약 내가 지금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이 애는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송편 잘 만들고 있네. 역시 며느리가 최고야.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도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 부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전 10시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과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 갔다 올까요? 아니야, 집에 있는 걸로 하자. 안 돼요. 추석인데 신선한 걸로 해야죠. 같이 가요. 나는 피곤해서. 괜찮아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금방 다녀와요. 수진은 단호했다. 나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나는 가디건을 걸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차에 탔다. 수진의 차는 깨끗했다. 조수석에 앉아 새 차 냄새가 났다. 새 차야? 네, 한 달 전에 샀어요. 돈이 많나 보네. 그냥 할부로요. 수진은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 집 근처엔 전통시장이 있었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수진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수진아, 시장 반대쪽인데? 아, 어머니. 요즘 신시장이 생겼어요. 거기가 훨씬 좋아요. 신시장? 어디? 공단 쪽이요. 다들 거기서 장 봐요. 공단? 우리 집에서 공단은 차로 30분 거리였다. 그쪽엔 시장이 없었다. 공장들만 있었다. 수진아, 거긴 시장 없는데. 어머니, 새로 생겼어요. 믿어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허름한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애는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예, 접니다. 네,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사인은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치매 진단서는 제가 준비했고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손이 떨렸다. 치매 진단서를 준비했다고?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진단서를 준비했다니. 위조였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백미러로 나를 힐끗 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차가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다. 주변엔 사람이 없었다. 공장들만 쭉 늘어서 있었다. 이곳에서 이 애는 날 어떻게 하려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황하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차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공장 건물 앞이었다. 임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주변엔 인적이 전혀 없었다. 수진아, 여기가 시장이라고? 아, 어머니. 사실은요. 수진이 시동을 껐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아요. 민수 오빠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진 집이랑 땅을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시잖아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넘기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서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네. 오늘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갈색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 서류였다. 이게 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도 있어요. 치매? 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선웃음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닌데. 어머니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어요. 이미 법적으로 유효해요. 위조한 거겠지.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제발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안 해.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수진아, 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문서 위조, 사기, 협박. 이거 다 범죄야. 어머니가 신고하시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했어. 아까 내가 전화로 한 얘기, 지금 한 얘기 전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그리고 현수한테 이미 연락했어. 경찰도 오고 있을 거야. 사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당황했다. 어머니, 제발. 차 문 열어. 나 내릴 거야.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사인만 해주세요. 수진이 내 팔을 붙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소리쳤다. 손 놔. 나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수진도 뒤따라 내렸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다. 현수였다. 엄마. 현수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수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아. 그냥 놀라서. 현수는 나를 자기 차로 데려간 뒤 수진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현수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요. 엄마를 이런 곳까지 데려와서 위조 서류에 사인 받으려 한 게 오해예요. 증거가 있어요? 현수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형수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가셨죠? 정신과 의사한테 뇌물 주고 위조 진단서 받은 거 다 알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 의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형수님이 돈 봉투 건넨 것도 CCTV에 다 찍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끝났어. 다 끝났어. 현수는 차갑게 말했다. 형수님, 경찰 신고할 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면. 그는 나를 돌아봤다. 나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무너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거기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엔 아침에 수진이 만들던 송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반죽은 굳어 있었고 부엌엔 여전히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현수는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숨을 돌렸다. 톤 변화 해상 조금 감정적.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재산이 이런 싸움을 만들 줄 몰랐어요. 나는 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과 땅을 마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 있었다. 여보, 재산은 당신 이름으로 해둬요.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건 당신이 정하세요. 당신이 판단해서 주세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이제야 알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다.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거실로 나왔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수진아. 네. 민수는 이 일 알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수 오빠는 몰라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왜? 빚이 너무 많아요. 민수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에요. 카드값도 밀렸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죄송해요.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건 범죄야.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야. 어머니,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나를 돌아봤다. 엄마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니, 일단은 안 해.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첫째, 위조 진단서와 서류 전부 폐기해. 둘째, 민수한테 이 일 다 말해. 셋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네? 민수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수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건 내가 한 짓을 민수가 알면 민수도 널 용서 못할 거야.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 어머니, 제발. 이건 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수진은 무너졌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진은 떠났다. 현수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택시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다. 현수가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한테 연락할까요? 아니, 내가 할게. 내일 만나자고 할 거야. 네. 현수는 거실 소파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아침엔 며느리의 미소가 반가웠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독이 숨어 있었다. 사람이란 게 정말 알 수 없구나. 수진이 나쁜 애는 아니었다. 평소엔 예의도 바르고 착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변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 가족도 며느리도 아들도 민수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실망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진 게 잘못이었을까?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 슬퍼서 외로워서.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나는 민수를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수척해 보였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제 아내가 한 짓이니까. 제 책임이에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수진이 혼자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수야, 난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너까지 미워할 순 없어. 엄마, 대신 내 재산에 대해선 기대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랑은 내가 알아서 해. 이혼하든 계속 살든 난 상관 안 할 거야. 네?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다.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내 식구 먹여 살려야지. 네?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 돈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을 쓰려고요.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제 재산을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전에 제가 먼저 정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예요. 아이들한테 바로 주는 건 안 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이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정말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제 재산은 신탁으로 관리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물론이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래. 이게 맞아.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아이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 추석이 왔다. 올해도 나는 혼자 차례를 지냈다. 민수는 연락이 없었다. 수진과 이혼했다는 소식만 들렸다. 현수는 문자로 안부를 물었지만 오지는 않았다. 괜찮았다. 나는 혼자 상을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생선,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절을 올렸다. 여보, 올해도 왔어요. 혼자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편해요. 촛불이 흔들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여보, 제가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핏줄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다. 나를 이용하려 했던 며느리도 나를 방치한 아들들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다. 대신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되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남들이죠. 나는 송편을 하나 집어들었다. 작년에 수진이 만들려다 실패한 그 송편을 떠올렸다. 올해는 내가 직접 만들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 달지도 쓰지도 않았다. 딱 적당했다. 이게 인생의 맛이구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수진 사건 이후로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졌었다. 하지만 오늘은 나갔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네. 그러게 어디 아팠어? 친구들이 반겼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쉬었어. 추석엔 아들들 왔어? 아니, 못 왔어. 에고,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 친구들이 위로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혼자도 좋더라고. 정희 씨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손주 자랑, 건강 걱정, 동네 소식. 하지만 그게 좋았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가족이 없어도 친구가 있구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친구들, 경로당 사람들, 마트 사장님, 우체부 아저씨. 다 내 삶의 일부였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며칠 뒤 전화가 왔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다. 민수의 딸 내 손녀 지우였다. 지우야? 왜?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들었어.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내 가슴이 아렸다. 아니야, 지우 잘못 아니야. 그런데 다들 싸워요. 할머니 재산 때문에 싸웠다고. 할머니는 저 미워하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를 사랑해. 엄마 아빠 문제는 어른들 문제야. 지우 잘못 아니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했니?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올래?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래. 아이들은 죄가 없어. 민수와 수진의 잘못이지 손주들 잘못은 아니다. 나는 손주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재산은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다. 민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손주들한테 쓸 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니 하얗게 쌓인 눈이 아름다웠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수진 사건 이후로 반년이 흘렀다. 많은 게 변했다. 민수는 가끔 연락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현수는 여전히 잘 챙겼다. 손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왔다. 수진은 소식이 없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날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배신당한 상처는 있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 그걸로 충분해. 나는 중얼거렸다. 창밖의 눈이 아름다웠다. 세상은 하얗게 덮였지만 그 아래엔 봄을 기다리는 씨앗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상처 아래엔 다시 살아갈 힘이 있다. 1년이 흘렀다. 다시 추석이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손주들이 왔다.
지호, 현수의 딸 서연이도 왔다. 할머니, 송편 만들어요. 그래, 같이 만들자.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다. 아이들 손은 서툴렀다. 반죽이 툭툭 떨어지고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 지우 최고야. 민수도 왔다.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됐어. 지난 일이야. 우리는 함께 차례를 지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남은 송편을 먹었다. 지우가 만든 삐뚤삐뚤한 송편이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정말 달았다. 눈물이 났다. 이게 인생의 맛이구나.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달다. 나 윤정이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게 뭔지, 사랑이란 게 뭔지,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추석 아침 가장 먼저 찾아온 며느리의 미소는 독이었다. 하지만 그 독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다. 더 현명해졌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됐다.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나 자신을. 늙었다고 어리석은 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